2010년 4월 충청남도 태안 서해 끝자락의 한 외딴 어촌 마을에서 한 여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9살 문혜주, 한때 무대를 빛냈던 가야금 연주자이자 지역 영웅으로 칭송받던 해양경찰 경감의 아내였죠. 실종 전날까지 그녀는 작은 학원에서 제자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며 8년 만에 무대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던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 곡을 녹음하던 학원에서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렸죠. 신고는 이틀 뒤에야 들어왔고 사건은 단순 가출로 2달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8년 4월 짙은 해무가 깔린 새벽의 폐염전 복원 공사 현장. 굴착기에 끌려 나온 시멘트 덩어리 안에서 시신이 한 구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함께 묻혀있던 다이어리의 주인은 8년 전 사라진 해양경찰 아내의 것이었지만 시신의 주인은 40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여자의 다이어리를 품은 채 시멘트에 갇힌 남자, 그리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여자. 도대체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8년 동안 폐염전 진흙 아래 잠겨있던 시멘트관, 그 안에서 흘러나온 한 장의 카세트 테이프가 모든 것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8년 4월 새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의 폐염전 일대는 우윳빛 해무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도 가물거릴 만큼 안개가 짙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만이 이곳이 바다 근처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회백색으로 굳어버린 염전 둑길 위로 굴착기 한 대가 거친 숨을 토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폐염전을 갈대 습지로 복원하는 공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48살 기사 임두식이 졸린 눈을 비비며 레버를 당겼습니다. 삼날이 둑 안쪽 진흙을 푹 찍어 올리는 순간 손바닥으로 묵직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임두식이 인상을 찌푸리며 시동을 줄였습니다. 어이쿠, 이게 뭐여? 임두식이 운전석 문을 열고 발판으로 내려섰습니다. 짙은 안개 사이로 시커먼 진흙 더미가 보였고 그 위로 회색빛 네모난 물건이 모서리를 비죽이 내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뚜껑이 비스듬히 비틀린 낡은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표면에는 시멘트가 덕지덕지 발려 굳어 있었고 그 위로 굵은 그물 같은 것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임두식이 장갑 낀 손으로 표면을 툭툭 쳐봤습니다. 속이 꽉 차 있는지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침을 꿀꺽 삼키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파출소죠. 여기 근흥 폐염전 공사장인데요. 좀 이상한 게 나왔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1시간쯤 지나자 안개 자욱한 둑길 위로 경찰차 2대와 감식반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노란 통제선이 김치 냉장고 주변을 둘러쌌고 흰색 방호복을 입은 감식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울 본원에서 새벽같이 달려 내려온 국과수 법인류학 박사 김이나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아침 7시였습니다. 그는 안경을 추어 올리며 김치 냉장고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충남청 광역수사대에서 호출을 받고 출동한 경위 서지훈이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38살의 서지훈은 짙은 감색 코트깃을 세운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서지훈 경위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이나가 손가락으로 김치 냉장고 옆구리를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속이 시멘트로 꽉 차 있어요. 사람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해서 엽시다. 감식반원이 절단기를 들이대자 시뻘건 불꽃이 안개 속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귀를 찢는 쇳소리가 둑길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한참을 자르고 두들긴 끝에 시멘트로 덮인 뚜껑이 텅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드러난 것은 회색빛으로 굳어버린 시멘트 덩어리였습니다. 감식반원들이 정과 망치를 대고 조심스럽게 시멘트를 쪼아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두드리자 회색 가루가 풀풀 날리며 안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켜보던 형사들 사이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좁은 냉장고 안에 웅크린 백골 시신이 처참한 모습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사가버린 옷가지가 뼈에 검게 들러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 흙에 절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과 손바닥만 한 검은 물건 하나가 함께 굳어 있었습니다. 이거 카세트 테이프 아닌가? 형사 한 명이 중얼거리자 서지훈 경위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둬요. 사진부터 찍습니다. 플래시가 펑펑 터졌습니다. 감식 반원이 핀셋으로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려 비닐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서지훈은 장갑을 끼고 봉투를 받아들어 표지를 살폈습니다. 물에 불어 너덜너덜해진 가죽 표지 안쪽에 잉크가 번진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혜주 1971년생. 서지훈이 이름을 읽어 내려가다가 멈칫했습니다. 어딘가 귀에 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곧바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광역수사대 서지훈입니다. 문혜주 1971년생 8년 전 실종자 명단 좀 조회해 주세요. 태안 쪽으로. 무전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위님 뜹니다. 2010년 4월 태안해경 안흥출장소장 한선호 경감 와이프입니다. 단순 가출로 종결된 사건이고요. 서지훈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김이나가 시신 골반 부위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경위님, 잠깐 이리 와보시죠. 서지훈이 다가가자 김이나가 장갑 낀 손가락으로 골반뼈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다이어리 주인은 여자인데 이 뼈는 남자 겁니다. 그것도 40 중반 넘은 건장한 체격이에요. 서지훈이 어이없다는 듯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박사님, 확실합니까? 여자가 아니라는 거요. 골반이 좁고 길어요. 대퇴골 굵기도 그렇고요. 100% 남자입니다. 안개 너머로 통제선 밖에 모여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누군가 벌써 냄새를 맡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서지훈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짙은 안개에 잠긴 폐염전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여자의 다이어리를 품고 시멘트에 갇힌 남자. 그리고 8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해경 경감의 아내. 이 두 사람의 자리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충남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은 어수선했습니다. 서지훈이 책상 위에 누렇게 변색된 서류철을 펼쳐놓고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2010년 4월에 작성된 문혜주 실종 신고서였습니다. 엄청 깔끔하게 묻혀있던 사건이네. 서지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고자 한선호 경감의 진술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다. 친정 식구들과 다투고 집을 나간 것 같다. 평소 우울증이 있었다. 그 진술을 토대로 사건은 단순 가출로 분류되어 2달 만에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후배 형사 박영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경위님, 한선호 경감 이 사람 바닥에선 완전 영웅이에요. 작년에도 어선 침몰 사고에서 3명 구해서 표창 받았고요. 영웅이라. 서지훈이 페이지를 덮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 영웅 양반 내일 아침에 한번 만나봐야겠네. 소환장 보낼 거 없이 그냥 정중하게 차 한잔 하자고 해.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서지훈이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 사진을 다시 집어들어 들여다봤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살의 사진 속 글씨가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이어리 안쪽 면에 작게 적힌 한 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 서지훈 경위는 사진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4월의 봄볕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서지훈이 펜을 들어 수첩 첫 장에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문해주, 남자 백골, 다이어리, 카세트 테이프, 펜 끝이 마지막 글자에서 잠시 멈췄다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남청 광역수사대 회의실로 한선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47의 한선호는 짙은 남색 해경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무궁화 2개가 반짝였고 가슴팍에는 표창 약장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눈매는 깊고 차분했죠. 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한선우가 무겁게 의자를 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 봤습니다. 폐염전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한선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서지훈이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네, 김치 냉장고 안에서 백골이 한 구 나왔습니다. 그 옆에 다이어리가 있었는데요. 서지훈이 증거 봉투를 책상 위로 슬쩍 밀었습니다. 한선우가 봉투를 들여다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주야 해주야. 한선우가 책상에 이마를 박으며 흐느꼈습니다. 굵직한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정복 자락이 함께 떨렸습니다. 형사님, 8년이었습니다. 8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한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지훈이 가만히 차 컵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말씀하시죠. 한선우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며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 도윤이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 어린 게 엄마 사진 끌어안고 잠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서지훈이 수첩을 펼치며 펜을 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죠? 이제 18입니다. 고3이에요. 음대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사는 애를. 한선우가 말끝을 흐리며 다시 눈가를 훔쳤습니다. 서지훈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신 상태는 안 궁금하세요? 한선우의 어깨가 멈칫했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보통 가족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면 어떻게 발견됐는지, 옷차림이 어땠는지부터 묻거든요. 서지훈이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선우가 잠시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야 너무 충격이 커서 머리가 하얘져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서지훈이 부드럽게 웃어 보이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한선우가 안도하는 듯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풀었습니다. 그 찰나의 변화를 서지훈의 눈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2010년 4월 15일 밤에 어디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날이 혜주가 사라진 날입니다. 잊을 수가 없죠.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안흥항 상황실에 꼬박 새벽까지 있었어요. 확인해 주실 동료분 있을까요? 당시 같이 근무한 박철민 경위가 지금도 태안서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어보십시오. 한선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흐느끼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릴 일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한선우가 일어서며 정복 자락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가 회의실 문을 나서며 서지훈을 돌아봤습니다. 형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시신은 언제쯤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도윤이가 엄마 마지막 모습이라도 봐야. 감정 절차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선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지훈이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박영호가 옆방에서 모니터로 조사 장면을 지켜보다가 들어왔습니다. 경위님, 영락없는 비운의 남편이네요.
보는 제가 다 눈물 나려고 그러던데요. 서지훈이 책상 위 종이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선우가 손가락으로 감싸 쥐었던 자리에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호야, 이 컵 감식반에 넘겨. 지문 떠두자. 네, 아직 용의자도 아닌데요. 보험 들어두는 거지. 서지훈 경위는 컵을 증거 봉투에 담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우는 사람치고는 손이 너무 안 떨렸어. 컵 잡을 때 보니까 손가락 끝이 멀쩡하더라고. 진짜 충격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 잡아. 박영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경희님 그런 것까지 보세요. 한선호 주변 인물 좀 훑어줘. 옛날 이웃, 친정 식구, 학원 제자, 아무튼 8년 전에 문혜주랑 가까웠던 사람들 다 뽑아봐. 박영호가 수첩을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서지훈이 창가로 걸어가 블라인드 사이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선호가 자기 승용차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타기 직전 한선호가 잠시 멈춰서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짧게 몇 마디 주고받은 뒤 한선호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지? 서지훈이 블라인드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오후 햇살이 사무실 바닥에 길게 깔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지훈은 태안해양경찰서 상황실 근무일지를 직접 받아왔습니다. 2010년 4월 15일자 페이지를 펼치자 한선호의 서명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출근, 다음 날 오전 6시 퇴근.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서지훈이 손가락으로 서명란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서명 옆 결제란에 동료 박철민 경위의 도장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같이 근무한 사람이 보증을 서네. 서지훈이 책상 서랍에서 8년 전 문혜주 실종 신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신고는 4월 17일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셈이었죠. 이상하네. 보통 하룻밤만 안 들어와도 신고하지 않나? 서지훈이 펜을 입에 물고 의자를 빙글 돌렸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한선호의 사진을 붙이고 그 옆에 문혜주의 사진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문혜주는 가야금을 무릎에 올린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사진 아래에 매직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왜 이틀 뒤에 신고했나? 박영호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종이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경희님, 8년 전 문혜주 씨 친정 쪽 알아봤는데요. 여동생 하나 있어요. 문혜정이라고. 그때 누나한테 돈 문제로 꽤 심하게 들이댔답니다. 서지훈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도박이야. 네, 그쪽도 화려하더라고요. 2010년 초에 벌금형 한 번 받은 기록 나옵니다. 서지훈이 화이트보드 한쪽에 문혜정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러 가자. 그리고 문혜주 옛날 학원도 한번 둘러보자고.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지훈이 화이트보드 앞에 한참을 서서 사진 속 문혜주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야금을 끌어안은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습니다. 그 손가락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지만 사진 속 문혜주는 그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매직 뚜껑을 닫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문혜주 씨, 8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천천히 풀어봅시다. 창밖으로 4월의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해 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훈과 박영호는 안흥항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국악학원을 찾아갔습니다. 해주 국악원이라는 간판은 빛에 발에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먼지 쌓인 가야금 두어 대가 어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그대로 굳어있는 풍경이었죠. 서지훈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학원이 그대로네. 누가 정리를 안 했나 봐. 박영호가 옆가게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한선호가 매달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는 학원에 임대료를 붓고 있다는 얘기였죠. 아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랬다나 봐요. 박영호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서지훈이 유리창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죠. 믿고 그랬다고. 아니면 못 치워서 그랬거나. 두 사람은 학원 옆에 자리한 횟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상횟집이라는 빨간 간판이 골목 끝에서 펄럭이고 있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환갑이 훌쩍 넘어 보이는 주인 조은상이 도마 앞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신분증을 내밀자 조은상이 칼을 내려놓고 행주에 손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어쩐 일로 이 외진 데까지. 옆에 해주국악원 사장님 문혜주 씨 기억하시죠? 조은상의 손길이 우뚝 멈췄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어두운 그늘이 스치고 지나갔죠. 기억하다마다요. 우리 혜주 선생, 그 가야금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일부러 옆에 가게 차렸는데. 조은상이 행주를 꽉 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양반 어디서 발견됐어요? 뉴스 봤는데 차마 못 묻겠더라고. 아직 신원 확인 중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혹시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조은상이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양반 죽기, 아니 사라지기 한 달 전쯤부터인가 학원에 못 보던 남자가 자주 들락거렸어. 서지훈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떤 남자였어요? 50다 돼 보이는 사내였는데 배가 좀 나오고 머리가 벗겨졌어요. 항상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녔지. 가끔 가게에 들러서 회 한 접시 시켜놓고 혜주 선생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어요. 두 사람 사이가 어땠어요? 조은상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처음엔 그냥 음반 만들어준다는 양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둘이 손을 꼭 잡고 가게에서 나가더다고. 내가 못 본 척했지만 마음이 영 그랬어요. 서지훈의 펜이 빨라졌습니다. 이름은 모르세요. 혜주 선생이 그 양반을 장구 오빠라고 부르대. 진짜 이름은 모르고. 박영호가 옆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를 했죠. 서지훈이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는데 가야금을 끌어안은 문혜주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장님이 걸어두신 거예요. 우리 혜주 선생이 가게 개업 때 직접 와서 한 곡 뜯어줬어요. 그때 찍은 거지. 저 사진 보면서 매일 인사하고 살았어요. 어디 살아있겠지, 살아있겠지 하면서. 조은상이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죠. 서지훈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은상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장님, 그 장구 오빠라는 분 말고요. 혹시 한선호 경감님이랑 부부 사이는 어땠는지 아세요? 조은상이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뭐 하겠어요. 한경감 그 양반 겉으론 멀쩡한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혜주 선생이 가끔 우리 가게 와서 울다 갔어요. 가야금 다시 시작했다고 손찌검도 당하고. 손찌검까지요. 그 양반은 혜주 선생이 무대에 다시 서는 걸 죽도록 싫어했어요. 자기 체면 깎인다고. 혜경 사모님이 무슨 딴따라냐고 면박을 줬다지 뭐예요. 서지훈이 펜을 멈추고 조은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얘기 8년 전에 경찰한테 하셨어요. 누가 와서 물어봐야 하지. 가출이라고 사건도 금방 덮어버리는데 누가 들어주겠어요. 조은상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서지훈이 수첩을 덮으며 조은상의 손을 가볍게 잡았죠. 지금 해주셨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조은상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가게를 나선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박영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입맛을 다셨죠. 경위님, 한선호 영웅이 아내한테는 영웅이 아니었네요. 바깥 얼굴이랑 집 안 얼굴이 다른 인간이 한둘이야. 서지훈이 창밖으로 흘러가는 어촌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는 문혜주의 친정 여동생 문혜정을 만나러 갔습니다.
서산 시내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이었죠. 문을 열어준 문혜정은 46살의 깡마른 여자였습니다. 얼굴빛이 누렇게 떴고 손가락 끝이 누렇게 절어 있었죠. 방 안에는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서지훈이 신분증을 내밀자 문혜정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언니 일이죠. 뉴스 봤어요. 문혜정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서지훈이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죠.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안 해도 알아요. 도박비 때문에 언니한테 손 벌렸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의심하잖아요. 문혜정이 신경질적으로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었습니다. 서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10년 4월에 언니한테 얼마 빌렸어요? 1200만 원이요. 그것도 다 못 갚고 언니가 사라져서. 문혜정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날 밤 어디 있었어요? 천안에 있었어요. 거기 도박장 한 군데서 새벽까지 돈 잃고 뻗어 있었다고요. 같이 있던 사람들 이름 다 댈 수 있어요. 문혜정이 빠르게 이름을 줄줄 읊었습니다. 박영호가 받아 적기 바빴죠. 서지훈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그 무렵에 따로 누구한테 돈 빌린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문혜정이 담배를 비벼 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반 만든다고 어디서 1000만 원 넘게 빌렸댔어요. 무슨 수산회사 사장한테. 수산회사요. 서해수산이라고 그러더라고. 형부가 그 얘기 듣고 학원에서 가야금을 다 부쉈어요. 언니가 우리 집 와서 울고 갔다니까요. 서지훈과 박영호가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죠. 서지훈이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가야금을 다 부쉈다고요. 직접 보셨어요? 언니가 들고 온 가야금 한 대가 박살이 나 있었어요. 줄도 다 끊어지고 안쪽인가 뭔가 그 받침대도 산산조각 났더라고요. 형부가 발로 지시겼다나 봐요. 서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혜정을 바라봤죠. 그 부서진 가야금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언니가 사라지고 나서 형부가 집 안짐을 한번 다 정리했거든요. 창고에 처박았는지 갖다 버렸는지. 서지훈이 수첩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큰 도움 됐습니다. 문혜정이 새 담배를 입에 물며 서지훈을 올려다봤습니다. 형사님, 우리 언니 그렇게 가벼운 사람 아니에요. 가야금 다시 잡았던 게 무슨 죄라고. 문혜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서지훈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볕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박영호가 차 문을 열며 입을 열었죠. 경위님, 문혜정 알리바이 확인은 제가 잡아두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서해수산이라는 회사 좀 파봐. 8년 전에 영업했는지, 사장이 누군지. 차에 올라탄 서지훈이 시트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진 조각들이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무대로 돌아가려던 가야금 연주자, 그녀의 빛, 의문이 남자 장구, 그리고 아내가 가야금만 잡으면 폭주하던 남편. 서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영호야, 그 부서진 가야금 말이야. 한선호가 그걸 진짜 버렸을까? 왜요? 증거될까봐 묻어뒀을까요? 못 버렸을 것 같아. 못 버리는 인간들이 있거든. 자기가 부순 거 보면서 만족하는 인간들. 박영호가 잠시 운전대를 쥔 채로 침을 꿀꺽 삼켰죠. 서지훈의 옆얼굴이 차창 밖 햇살을 받아 한결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온 서지훈은 화이트보드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보드 위에는 어느새 인물 관계도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죠. 한선호, 문혜주, 문혜정,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이름 장구. 서지훈이 매직을 들어 서해수산이라는 글자를 굵게 적었습니다. 박영호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다가왔죠. 경위님, 서해수산 나왔습니다. 2008년에 차려서 지금까지도 영업 중이에요.
사장이 오만서 쉰둘이고요. 서지훈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정관은 폭력 2번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 1번. 잔챙이 같지만 바닥에선 꽤 알아주는 양반이래요. 수산물 가공 공장 갖고 있는데 뒤로는 중국 쪽으로 뭘 자꾸 보낸다는 소문이 있고요. 서지훈이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비틀었죠. 수산물 공장, 무대 음반 만들어준다는 양반이 왜 거기 사장한테 가서 돈을 꿔? 앞뒤가 안 맞죠? 맞아. 안 맞으니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거고. 서지훈이 매직 뚜껑을 닫으며 화이트보드 한쪽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오만서, 서해수산, 무엇을 숨기고 있나?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죠.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지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박영호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경희님 좀 쉬시죠. 오늘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쉬긴 뭘 쉬어. 8년 묵은 사건이야. 서지훈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오래 남았죠. 화이트보드 위 문혜주의 사진이 형광등 빛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지훈은 박영호를 데리고 안흥항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바다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부둣가 끝자락에 회색 슬레이트 지붕을 인 큰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서해수산 가공공장이라는 빛바랜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공장 뒷마당에는 굵은 호스에서 쏟아진 핏물이 시멘트 바닥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죠. 앞치마를 두른 인부들이 큼지막한 갈치와 우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차에서 내리며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비린내가 장난 아니네.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코가 다 마비됐을 거예요. 박영호가 농담하듯 받았죠. 사무동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한쪽 구석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번쩍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공장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사내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52살의 오만석. 떡 벌어진 어깨에 살집이 두툼했고 왼쪽 손목에는 굵직한 금팔찌가 번쩍였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옆쪽으로 길게 그어진 흉터가 인상을 험악하게 만들었죠. 오만석이 신문을 접으며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쇼? 서지훈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충남청 광역수사대 서지훈 경위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죠. 오만석이 코웃음을 치며 신문을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바쁜 사람한테 약속도 없이 들이닥치는 게 요즘 법이요. 법 얘기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바로 본론 들어가죠. 사장님, 문혜주라는 분 아시죠? 오만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죠. 하지만 곧 입가에 능청스러운 웃음을 띠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문혜주 가야금 뜯던 그 양반 말이요. 알지. 옛날에 우리 회사에서 돈 좀 빌려갔어. 음반인지 뭔지 만든다고. 얼마요? 한 1200쯤 되려나. 정확한 건 장부 봐야 알겠는데. 서지훈이 수첩을 펼치며 펜을 들었습니다. 수산물 회사가 사채도 굴려요. 아이고 형사님 사채라뇨. 그냥 친분 있는 사람한테 좀 융통해 준 거지. 오만석이 손사래를 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박영호가 옆에서 사무실 안을 슬쩍 둘러봤죠. 벽에는 어선 사진과 표창장 액자가 줄지어 걸려 있었고 그 옆에 해경 정복을 입은 한선호와 오만석이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박영호가 사진을 가리키며 슬쩍 입을 열었죠. 사장님, 한 경감님이랑 친하신가 봐요. 오만석이 사진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경감, 우리 동네 영웅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회사 배가 풍랑에 휘말렸을 때 그 양반이 직접 뛰어들어서 우리 직원 둘 살렸어요. 은인이지, 은인. 은인이라. 서지훈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경감님이 8년 동안 매달 사장님 회사에서 돈을 받으셨던데요. 그것도 은혜 갚는 차원입니까?
오만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사무실 안의 공기가 끈적하게 굳었죠. 형사님, 그 얘긴 또 어디서 듣고 오셨어? 금융 자료가 다 말해주던데요. 매달 25일 정확히 같은 날짜에 한 경감 아드님 명의 통장으로 350만 원씩 8년. 서지훈이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슬쩍 밀었습니다. 오만석이 종이를 힐끔 보더니 다시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회사 고물료요. 한 경감이 우리 직원들 안전 교육도 해주고 해상 사고 났을 때 자문도 해주고 그래요. 그 정도 받을 만하지. 고문 계약서 있겠네요. 그런 거야 다 구두로 하는 거지. 오만석이 다리를 다시 꼬며 시선을 피했죠. 서지훈이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8년이면 거의 3억 가까이 됩니다. 구두 계약 치고는 액수가 좀 크지 않아요. 오만석이 입맛을 다시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형사님이 뭘 의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경감이랑 나랑 깨끗해. 우리 회사 장부 다 까봐. 세금 한 푼 안 떼먹고 다 신고했으니까. 신고는 그쪽 자유고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오만석도 따라 일어서며 두 사람을 출입문 쪽으로 슬쩍 몰아갔죠. 바쁜 사람 그만 좀 괴롭히시고 다음에 오실 땐 영장 들고 오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훈이 사무실 문을 나서기 직전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사진 한가운데 오만석과 한선우가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고 그 옆에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사내 한 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사진 속 그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오만석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 그 양반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요. 한 8년 전쯤에 그만뒀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남재혁이라고. 별명은 장구라고 했는데 옛날에 음반 만드는 일 했다고 그러더라고. 서지훈과 박영호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죠. 서지훈이 휴대전화를 꺼내 그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증거품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쇼. 오만석이 신경질적으로 어깨를 으쓱이며 사무실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박영호가 휘파람을 불며 입을 열었죠. 경희님, 사진 속 그 양반이 조은상 사장님이 말한 그 장구네요. 맞아. 음반 만들어준다고 접근했던 그 인간. 그런데 음반 만든다는 사람이 왜 수산물 공장에서 일을 해요? 음반은 핑계였던 거지. 진짜 일은 따로 있었던 거고. 서지훈이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박영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근데 경희님, 그 장구라는 양반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8년 전에 그만뒀다잖아요. 그게 문제야. 찾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차가 부둣가 도로를 빠져나가는 동안 서지훈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렴풋한 가설 하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오후 2시 사무실로 돌아온 서지훈은 곧장 금융정보분석원 쪽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선우 아들 명의 통장 거래 내역과 서해수산법인 계좌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요청이었죠. 박영호는 옆에서 8년 전 실종자 명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박영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희님, 잠깐 이거 보세요. 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영호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2010년 4월 말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남자의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죠. 사진 속 인물은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45살의 남자였습니다. 남재혁? 1965년생. 2010년 4월 20일 누나가 신고했어요. 그 뒤로 행방불명. 서지훈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들여다봤습니다. 조금 전 사무실 벽에서 본 사진 속 그 얼굴이 분명했죠.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왜 사건 처리가 안 됐어? 여기 메모 보세요.
신고자 측에서 본인 의지로 사라진 것 같다고 진술 번복했고요. 그 뒤로 누나가 더 이상 찾지 않았답니다. 누나는 지금 어디 있어? 인천에 살고 있고요. 주소 떴습니다. 서지훈이 자리로 돌아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자. 다녀와야겠다. 박영호가 차 키를 챙기며 따라 나섰죠. 복도를 빠져나가던 서지훈이 잠시 멈춰서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국과수 김이나 박사님이시죠? 서지훈입니다. 김치 냉장고 안에서 나온 백골 신원 확인 결과 좀 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비교 대상자가 한 명 떠올랐거든요. 전화 너머 김이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안으로 답드리겠습니다. 서지훈이 전화를 끊고 박영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늦게 인천 부평의 작은 미용실에서 두 사람은 60살의 미용사 남재숙을 만났습니다. 남재숙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셨다고요? 네, 남재혁 씨 관련해서요. 남재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 위로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 인간 얘기를 이제야 들으러 오시네요. 선생님, 8년 전에 실종 신고하셨다가 취소하셨는데요. 왜 그러셨어요? 남재숙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의자에 풀썩 앉았습니다. 신고하고 사흘 됐나 어떤 양반이 미용실로 찾아왔어요. 자기가 동생 회사 사장이라고. 동생이 빚을 좀 지고 잠적한 것 같다고 시간 좀 주면 자기가 직접 찾아서 데려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이 누구였어요? 오만석이라고. 명함도 받았어요. 서지훈과 박영호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죠. 남재숙이 책상 서랍을 뒤져 누렇게 변색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해수산 대표이사 오만석. 그 양반이 돈도 좀 쥐어주고 갔어요. 동생 찾으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신고를 거뒀어요. 남재숙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근데 그 뒤로 8년이 지나도록 그 사장한테서 연락 한 번 안 왔어요. 우리 재혁이는 어디 갔는지 매일 밤 꿈에 나와요. 어디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지. 서지훈이 가만히 남재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곧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재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죠. 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명함을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 명함은 잠시 가져가겠습니다. 동생분 머리카락이나 칫솔, 그런 거 혹시 보관해 두신 거 있으세요? 동생 옛날 모자가 있어요. 그 안에 머리카락이 좀 붙어 있을 거예요. 남재숙이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야구 모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서지훈이 모자를 증거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미용실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서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이나 박사의 번호였죠. 네, 박사님. 경위님, 좀 전에 보내주신 정보 토대로 비교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안 시신 치아 치료 기록이 남재혁이라는 분 옛날 진료 기록이랑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본인 머리카락 확보되면 100% 확정이고요. 서지훈이 휴대전화를 어깨에 끼며 운전석의 박영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확정해도 되겠네요. 머리카락 시료 지금 가지고 갑니다. 전화를 끊은 서지훈이 가만히 시트에 등을 기댔죠. 박영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경위님, 그러면 김치 냉장고 안 그 양반이 장구 남재혁이고요. 문혜주는요? 그게 문제야. 다이어리만 들어가 있고 시신은 다른 사람이라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원을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문혜주 씨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서지훈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지. 어딘가 살아있거나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어딘가에 묻혀 있거나. 차창 밖으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죠. 서지훈이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영호야, 사무실 들어가는 대로 한선호 주변 부동산, 창고, 자기 명의로 된 거 다 뽑아. 옛날 관사도 포함해서.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가 어둠 속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죠.
사무실에 도착한 서지우는 곧장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장구 남재혁이라는 이름 옆에 굵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옆에는 오만석, 입막음, 8년이라고 적었죠. 보드 한가운데 문혜주의 환한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사진 아래에 매직으로 세 줄을 그었습니다. 문혜주는 어디 있나? 박영호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다가왔죠. 경희님, 한선호 명의 부동산 나왔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하고 옛날 살던 안흥항 뒷산 관사 한 채. 관사는 자기 명의로 분양받았다네요. 관사 지금 비어 있어. 네, 8년 동안 비어 있어요. 매달 관리비만 빠지고 있고요. 한 번도 세 안 줬답니다. 서지훈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한 줄 위에서 멈췄죠. 안흥항 뒷산 단층 관사, 마당 별채 창고 포함. 서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눈매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못 버리는 인간들이 있다고 했잖아. 박영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서지훈을 바라봤죠. 서지훈이 매직을 들어 화이트보드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옛 관사, 압수수색 영장.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안흥항이 멀리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점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서지훈은 책상 위에 두 개의 증거 봉투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김치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가죽 다이어리, 다른 하나는 그 옆에 함께 굳어있던 검은색 카세트 테이프였죠. 테이프는 바닷물에 절어 케이스가 휘어져 있었고 라벨은 누렇게 떴습니다. 하지만 매직으로 적힌 글씨는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해주 산조 2010년 4월. 서지훈이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호야, 국과수 가자. 김 박사한테 직접 가져다 줘야겠다. 박영호가 외투를 챙기며 따라 나섰죠. 사무실을 나서는 서지훈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서울 신월동 국과수 본원 디지털 분석실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이나가 작업대 앞에서 두꺼운 돋보기를 들여다보다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경희님, 이거 상태가 심각한데요. 김이나가 테이프를 들어보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안쪽으로 곰팡이가 거뭇하게 피어 있었고 자기 테이프 자체가 군데군데 들러붙어 있었죠. 살릴 수 있겠습니까? 풀어서 한번 씻어내고 건조시킨 다음에 디지털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요? 이틀, 사흘은 잡으셔야 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통째로 끊어져요. 서지훈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김이나가 안경을 추어 올리며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작업대 위로 옮겼죠. 박영호가 한쪽에서 신기한 듯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누가 카세트 테이프를 써요? 8년 전이면 다 디지털로 녹음하던 시절 아닌가요? 국악하는 분들 중에 일부러 아날로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야금 같은 현악기는 디지털로 따면 소리가 너무 차갑다고요. 테이프로 따야 그 떨림이 살아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이나가 작업대 위 테이프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죠. 서지훈이 한참 테이프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대로 돌아가려고 정성껏 녹음한 마지막 곡이라는 얘기네요. 그렇겠죠. 서지훈이 짧게 한숨을 내쉬며 작업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박영호가 옆에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경희님, 듣자니 절대음감 갖고 계시다면서요. 아버지가 음대 교수셨다고. 누구한테 들었어? 강력팀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그래서 청각 단서 잡는 데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서지훈이 피식 웃었죠. 옛날 얘기야. 음대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경찰 됐어. 왜요? 음악이 더 좋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서지훈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박영호가 머쓱한 표정으로 뒤를 따라갔죠. 이틀 뒤 오후 김이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지훈과 박영호가 다시 국과수로 달려갔을 때 분석실 안에는 김이나가 헤드폰을 한쪽 귀에 걸친 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가야금 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오셨어요. 이거 정말 고생했습니다. 김이나가 헤드폰을 벗으며 두 사람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어면은 깨끗하게 살아났어요. 가야금 산조 한 곡이 통째로 들어있어요. 징계면 가락이라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서지훈이 의자에 앉으며 모니터의 파형을 들여다봤습니다. 비면은요? 비면이 좀 묘합니다. 곡이 한 곡 더 들어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약 7분 정도 그냥 녹음이 켜진 채로 돌아간 흔적이 있어요. 김이나가 마우스로 파형의 뒷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끝난 자리부터 파형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녹음 끄는 걸 깜빡한 모양이네요. 서지훈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김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헤드폰을 서지훈 쪽으로 밀어주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잡음이 워낙 많아서 무슨 말인지 잘 안 잡힙니다. 저는 두세 마디만 겨우 알아들었고요. 서지훈이 헤드폰을 두 귀에 걸쳤습니다. 박영호와 김이나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김이나가 마우스로 파형 뒷부분을 클릭하자 헤드폰 너머로 자글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백색 소음 같았죠. 하지만 잠시 후 잡음 사이로 사람의 발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가야금 줄이 잘못 건드려져 띵하고 울리는 소리. 서지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모든 감각을 귀에 집중했죠. 왜 이러는 거야?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긴 듯 가라앉은 목소리,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뒤이어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 화를 꾹꾹 누른 톤이었습니다. 서지훈의 미간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이러지 마. 도윤이 데리고 잘 살자고 했잖아. 여자가 사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닥쳐. 그 새끼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어 뭔가 와장창 떨어지는 소리, 가야금 줄이 한꺼번에 끊어지는 듯한 둔탁한 굉음이 헤드폰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죠. 여보, 제발. 손에 든 거 내려놔. 여자의 목소리가 더 절박해졌습니다. 다음 순간 묵직한 타격음이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언가 단단한 것이 살아있는 것을 때리는 소리였죠. 여자의 짧은 비명, 그리고 무엇이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리.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한참 동안 헤드폰을 채웠습니다. 이어 발소리가 멀어졌고 잠시 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만지는 듯한 부스럭거림. 딸깍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서지훈이 천천히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박영호가 그 표정을 보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경희님, 뭐 들으셨어요? 서지훈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김이나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넸죠.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시죠. 서지훈이 물을 한 모금 삼키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랑 남자 목소리가 다 잡혔어요. 부부싸움 같았는데 끝에는 둔기로 때리는 소리가 분명히 났어요. 세 번. 박영호의 얼굴이 굳었죠. 여자가 당한 거네요. 맞아. 서지훈이 다시 한번 헤드폰을 들어 귀에 걸쳤습니다. 김이나가 파형을 되돌려 같은 부분을 다시 재생했죠. 서지훈이 눈을 감은 채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남자가 처음 입을 열 때 목소리에 묻어나는 특유의 톤이 있었습니다. 약간 잠긴 듯한 저음, 그리고 자음을 발음할 때 살짝 끌리는 습관. 어디서 들었던 목소리였죠. 서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박사님, 이 파일 좀 따로 떠주세요. 비교해 볼 게 있어서요. 비교라뇨.
한선호 경감 목소리요. 지난번 조사 때 녹음해 둔 거 있거든요. 김이나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성문 분석 의뢰하시려고요. 네. 정식 감정 들어가기 전에 제 귀로 먼저 좀 들어볼게요. 김이나가 USB에 음성 파일을 옮겨 담아 건넸습니다. 서지훈이 USB를 코트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죠. 분석실을 나서면서 박영호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님, 부부싸움 끝에 둔기 소리면 그날 밤 가야금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녹음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김치 냉장고 안시신은 남재혁이고요. 그러면 그 학원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문혜주가 분명한데 시신은 어디 갔어요? 서지훈이 차에 올라타며 차창 너머 멀어지는 국과수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한선호가 두 사람을 다 처리한 거야. 한 명은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바다로, 한 명은 자기가 차마 멀리 보내지 못하고 어딘가에 묻은 거지. 박영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침을 꿀꺽 삼켰죠. 옛 관사요. 맞아. 8년 동안 비워두면서 관리비만 꼬박꼬박 낸 그 집. 못 버리는 인간들이 있다고 했지. 차가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동안 서지훈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4월의 따스한 햇살이 차창 안으로 길게 들이쳤지만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저녁 무렵 사무실로 돌아온 서지훈은 한선호의 첫 조사 때 녹음했던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양쪽 귀에 끼고 두 파일을 번갈아 재생했죠. 한선호의 첫 조사 녹음. 우리 도윤이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8년 전 카세트 테이프 속 남자의 목소리. 그 새끼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서지훈이 눈을 감고 두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겹쳐봤습니다. 자음을 발음할 때 살짝 끌리는 습관, 호흡 사이에 미세한 떨림. 같은 사람이었죠. 서지훈이 이어폰을 천천히 빼내며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귀에는 아직 둔탁한 타격음이 남아 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박영호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경희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영호야. 네. 한 인간이 자기 아내를 죽이고 그 아내가 가장 사랑하던 악기 소리가 담긴 테이프 옆에 다른 남자 시체를 묻어 8년을 바닷속에 가라앉혀 놨어. 어떤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박영호가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선호의 사진 위에 매직으로 굵게 동그라미를 쳤죠. 그리고 그 옆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성문 분석 정식 의뢰. 한선호, 카세트 테이프 속 남자. 서지훈이 매직 뚜껑을 닫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영호야, 내일 아침에 영장 신청 들어가자. 마당, 창고, 별채 다. 바닥까지 전부 뜯어낸다.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지훈이 책상으로 돌아와 8년 전 문혜주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죠. 사진 속 문혜주가 가야금을 끌어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사진을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무대,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창밖으로 4월의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멀리 서해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사무실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훈 경위는 곧장 한선호를 광역수사대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한 차 한 잔이 아니었죠. 정식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한선호는 정복 대신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죠. 조사실 문이 열리자 서지훈이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앉으시죠. 한선호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죠. 형사님, 또 부르신 걸 보니 뭔가 나온 모양이네요. 네, 꽤 많이 나왔습니다. 서지훈이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스피커를 노트북 옆에 가지런히 놓고는 한선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죠. 한 경감님,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서지훈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선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죠. 이게 뭡니까? 부인분이 마지막으로 녹음하신 가야금 산조입니다. 김치 냉장고 안에서 함께 나왔어요. 한선호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서지훈이 마우스를 다시 클릭해 파일의 뒷부분으로 넘겼죠. 잡음 사이로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한선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서지훈이 그 표정을 가만히 지켜보며 다음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닥쳐. 그 새끼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이어 둔탁한 타격음이 3번 울렸습니다. 한선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훈이 마우스에서 손을 떼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경감님, 이 목소리 누구입니까? 한선호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조사실 안에 윙윙거리는 환풍기 소리만 가득 찼죠. 이윽고 한선호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가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어렴풋이 스쳤습니다. 형사님, 다 들으셨군요. 서지훈이 펜을 들었습니다. 네. 한 경감님 목소리 맞으시죠? 맞습니다. 한선호가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더 숨길 게 없네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선호가 종이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죠. 그가 무겁게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4월 15일 그날 밤 저는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근데 저녁 9시쯤 오만석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지훈이 펜 끝을 종이에 댔습니다. 무슨 전화였습니까? 우리 혜주가 회사 돈 가지고 튀었다고. 장구 그놈하고 같이 베트남으로 도망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선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8년을 참고 살았는데 결국 그 인간이랑 진짜로 도망간다고. 가야금이고 뭐고 다 부숴버린다고 그랬는데도 가야금을 부수신 적이 있다고요. 한 번 있었습니다. 무대 다시 서겠다고 음반 만든다는 얘기 듣고 학원에 가서 그 자리에서 안족이고 줄이고 다 짓밟아 부쉈어요. 다시는 그쪽 일하지 말라고. 서지훈이 잠깐 펜을 멈췄습니다. 한선호가 다시 입을 열었죠. 전화 끊고 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동료 박철민한테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부탁하고 근무일지에는 제가 자리에 있던 것처럼 처리해 달라고 했어요. 박철민이 제 후배라 그 정도는 봐줬고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학원이요. 우리 혜주가 그날 새벽까지 학원에서 녹음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음반 마지막 곡 따고 떠나려고 그랬을 거예요. 한선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눈꺼풀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죠. 2010년 4월 15일 밤 안흥항 골목의 해주국악원. 빗방울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학원 안쪽 연습실에서는 문혜주가 가야금을 무릎에 올린 채 눈을 감고 줄을 뜯고 있었죠. 구석에 놓인 카세트 녹음기에는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의 마지막 가락이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을 때 학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선호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안으로 들어섰죠. 정복 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혜주가 줄에서 손을 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한선호가 신발도 벗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왔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한선호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문혜주가 가야금을 옆으로 밀어내고 천천히 일어섰죠. 여보, 진정해.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만석한테 다 들었어. 장구 그 새끼랑 같이 베트남 가기로 했다며. 문혜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한선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주먹을 쥐었죠.
이러지 마. 도윤이 데리고 잘 살자고 했잖아. 문혜주가 사정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한선호의 눈에 핏발이 섰죠. 닥쳐. 그 새끼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한선호가 옆에 세워져 있던 가야금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가야금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줄이 끊어지며 처량한 울림이 연습실을 채웠죠. 부서진 가야금 부속 사이에서 한선호가 단단한 나무 부속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줄을 받치는 안족이었죠.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여보, 제발. 손에 든 거 내려놔. 문혜주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선호가 안족을 높이 치켜들었죠. 뻑! 둔탁한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연습실에 울렸습니다. 문혜주가 짧은 비명을 내뱉으며 무릎을 꿇었죠. 한선호가 다시 한번 안족을 내리쳤습니다. 뻑뻑! 문혜주가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가야금 위로 붉은 핏줄기가 흘러내려 끊어진 줄을 적셨죠. 연습실 한 구석의 카세트 녹음기는 여전히 빨간 불을 깜빡이며 모든 소리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한선호가 멍하니 서서 자기 손에 들린 안족과 쓰러진 아내를 번갈아 내려다봤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가빠지고 있었죠. 그때 학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선 사내는 40대 후반의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남자였습니다. 남재혁이었죠.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혜주야, 준비 다 됐다. 빨리 나가자. 남재혁이 안쪽 연습실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문혜주, 그리고 피 묻은 안족을 든 한선호. 남재혁이 뒷걸음질 치며 가방을 떨어뜨렸죠. 너 미쳤어. 남재혁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한선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죠. 한선호가 안족을 던지고 학원 한쪽에 세워져 있던 검은고 술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긴 막대 모양의 단단한 도구였습니다. 한선호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남재혁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남재혁이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학원 입구에 풀썩 쓰러졌죠. 빗소리가 연습실의 모든 비명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한선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뺨을 따라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선호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죠. 학원 뒤편에 차를 댔습니다. 학원 안에 있던 작은 카펫에 두 사람을 따로따로 말아서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두 사람을 따로요. 네. 혜주는 차마 그놈이랑 같은 데 둘 수가 없어서요. 한선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지훈이 잠시 펜을 멈추고 한선호를 응시했죠. 그게 사랑입니까? 한선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깨만 가늘게 떨릴 뿐이었죠. 서지훈이 짧게 한숨을 내쉬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남재혁 씨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새벽에 학원에서 쓰던 낡은 김치 냉장고를 꺼냈어요. 평소에 거기다 큰 가야금 부속 보관하던 거였는데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 안에 그놈을 구겨넣고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한 포 가져다가 부어버렸습니다. 폐염전 두 가지는요. 제 작은 어선이 있어요. 새벽에 비 그치자마자 김치 냉장고를 배에 싣고 폐염전 안쪽 두 가지 끌고 갔어요. 그쪽은 사람이 안 다녀서 묻기 좋았거든요. 해경 인양 그물로 묶으셨다고요. 한선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구조대에서 쓰는 그물이 가장 튼튼하니까요. 김치 냉장고가 떠오르면 안 되니까. 서지훈이 펜 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죠. 부인분은요. 한선호의 얼굴이 또다시 일그러졌습니다. 혜주는 그날 새벽에 우리 옛날 살던 안흥항 뒷산 관사로 데려갔어요. 거기 마당에 별채 창고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혜주가 가야금 보관하던 데였어요. 그래서요. 창고 바닥을 파고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서지훈이 잠깐 펜을 멈췄습니다. 한선호가 두 손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죠. 매일 그 집에 가서 마당을 쓸었어요.
그 위에 화분도 갖다 놓고요. 누가 봐도 평범한 빈집처럼 보이게. 그래서 8년 동안 관사를 비워두면서 관리비만 내신 겁니까? 한선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는 왜 이틀 뒤에 하셨습니까? 시신 처리하는데 하루가 걸렸고요. 또 하루는 도윤이한테 엄마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지 연습하느라요. 서지훈의 눈썹이 일그러졌죠. 연습이요? 네. 거울 보면서 표정 연습했어요. 어떻게 울어야 자연스러운지, 어떻게 말해야 의심 안 받는지요. 한선우가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 미처 깨닫지 못한 듯 담담하게 내뱉었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굳었죠. 박영호가 옆에서 헛구역질을 참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지훈이 잠시 펜을 내려놓고 한선우를 똑바로 응시했죠. 오만석 사장한테는 어떻게 입을 맞추셨습니까? 다음 날 아침에 회사로 찾아갔어요. 장구가 회사 돈 가지고 베트남으로 튄 것 같다고 제가 해경 쪽 수사 무마시켜드리겠다고 했어요. 대신 돈을 받기로 하셨고요. 네, 매달 350씩. 우리 도윤이 미래를 위해서. 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죠. 한 경감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부인분이 정말 베트남으로 도망갈 생각이었습니까? 한선우가 잠시 멍한 눈으로 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오만석 사장이 그날 밤 한 경감님께 전화한 게 진짜였습니까? 아니면 한 경감님이 평소에 아내를 의심하다가 그날 마침 가야금 녹음하러 간다는 얘기 듣고 학원으로 달려가신 겁니까? 한선우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서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차갑게 말했죠. 오만석 사장 어제 새벽에 다 풀었습니다. 그날 밤 한 경감님께 전화한 적 없다고요. 한 경감님이 평소에 의심하시던 걸 그날 밤 혼자 터뜨리신 거잖아요.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선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죠. 그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부인이 진짜 도망갈 거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심만으로 휘두르신 거 아닙니까? 한선우가 무너지듯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서지훈이 가만히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오늘 진술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서지훈이 녹음기를 껐죠. 빨간 불이 사라졌습니다. 조사실을 나서면서 박영호가 옆에서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위님, 진짜 미친 인간이네요. 의심만으로 아내를 그렇게. 의심이 아니야. 자존심이지. 서지훈이 복도를 걸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무대로 돌아가는 게 자기보다 빛나는 게 싫었던 거야. 그 자존심을 지키느라 두 사람을 보낸 거고. 박영호가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복도 끝 창문 너머로 4월의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서지훈은 부장검사실로 가서 옛 관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를 직접 들고 갔습니다. 부장검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짧게 물었습니다. 본인 자백받았다면서 굳이 굴착까지 해야 합니까? 자백이 진실인지 확인해야죠. 부인이 정말 거기 묻혔는지 다른 사람이 더 묻혔는지요. 부장검사가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도장을 꾹 찍어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들어가시죠. 서지훈이 영장을 받아들고 검사실을 나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박영호가 휴대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경위님. 왜? 방금 KBS에서 연락 왔어요. 한선호 경감 자백 소식 어떻게 알았는지 단독 보도 내겠다고요. 누가 흘렸어? 모르겠어요. 변호사 쪽일 수도 있고요. 서지훈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멀리 서해 쪽으로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가자. 기자들 몰리기 전에.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키를 챙겼습니다. 서지훈이 사무실로 돌아와 화이트보드 앞에 다시 섰죠. 옛 관사.
마당 별채 창고라는 글씨 위에 매직으로 굵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화이트보드 한가운데 8년 전 문혜주의 사진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사진을 향해 나직하게 중얼거렸죠. 내일 아침에 모셔갈게요. 창밖으로 4월의 해가 천천히 바다 너머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7부 마이너스 가야금 안족의 진실. 다음날 새벽 5시 안흥항 뒷산 언덕길로 수사 차량 행렬이 줄지어 올라갔습니다. 서지훈이 탄 선두 차량을 따라 감식반 차량과 굴착기 한 대가 천천히 뒤를 따르고 있었죠. 이른 봄 새벽 공기가 살을 애듯 차가웠습니다. 어디선가 갈매기 울음소리가 띄엄띄엄 들려왔습니다. 언덕 끝자락에 외딴 단층 관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집이었죠. 마당은 깔끔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 화분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8년이나 비어있는 집치고는 너무 정갈했죠. 서지훈이 차에서 내리며 입김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별채부터 들어간다. 박영호가 영장 사본을 손에 쥔 채 앞장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별채 창고 앞에 다다르자 녹슨 자물쇠가 문고리에 매달려 있었죠. 감식 반원이 절단기를 들이대자 카앙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마른 풀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가야금 2대가 한쪽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깨진 안족과 끊어진 줄 조각들이 자루 안에 담겨 있었죠. 서지훈이 손전등을 켜고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이거 봐. 서지훈이 손전등 불빛으로 자루 속을 비췄습니다. 산산조각 난 가야금 부속들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죠. 나무 부속 사이로 굵은 핏자국이 갈색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문혜정 씨가 말한 그 부서진 가야금이네요. 박영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죠. 서지훈이 손전등을 천천히 돌려 창고 바닥을 비췄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매끈하게 다져져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색깔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보였습니다. 여기야. 굴착기 들여. 감식반장이 무전을 치자 굴착기가 마당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창고 안까지는 굴착기가 못 들어가는 탓에 인부 2명이 큰 망치와 정을 들고 시멘트를 조심스럽게 깨내기 시작했죠. 두두두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살살 좀. 안에 사람 다칠라. 서지훈이 옆에서 거듭 당부했습니다. 1시간이 흘렀을까 인부 1명이 망치질을 멈추고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뭐가 걸리는데요? 감식 반원들이 달려들어 손으로 흙을 살살 걷어냈습니다. 시멘트 파편 아래에서 검은색 비닐로 칭칭 감긴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죠. 서지훈이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비닐 끝을 잡아당겼습니다. 아! 지켜보던 감식 반원들 사이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백골화된 시신이 옆으로 누운 자세로 모습을 드러냈죠. 사가버린 한복 저고리 자락이 뼈에 검게 들러붙어 있었고 가슴께에는 가야금줄 한 가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한참을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박영호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경위님, 문혜주 씨 맞을까요? 서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복이랑 가야금줄 일부러 같이 묻었네. 마지막까지 본인 자존심은 챙겨준 거지. 서지훈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김이나 박사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두개고울을 살피더니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두개고울이 함몰됐어요. 3군데. 둔기로 강하게 맞은 자국이 분명합니다. 1번, 2번, 3번. 서지훈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들었던 그 둔탁한 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죠. 서지훈이 시신 주변을 손으로 천천히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손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이게 뭐야? 서지훈이 흙을 천천히 걷어내자 손바닥만 한 나무 부속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야금 안족이었죠.
한쪽 끝이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감식 반원이 카메라를 들이대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지훈이 장갑 낀 손으로 안쪽의 표면을 가만히 닦아냈죠. 나무결 사이로 작게 새겨진 글자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해주. 문혜주가 직접 자기 가야금 부속에 새긴 이름이었습니다. 서지훈이 안쪽을 증거 봉투에 담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죠. 자기 이름이 새겨진 안쪽으로 본인이 맞은 거네. 박영호가 옆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이나가 시신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치아 기록 비교는 오늘 안으로 결과 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지훈이 창고 문턱에 잠깐 걸터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고 아능항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붉은 빛이 마당의 화분들을 비추자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인 진달래꽃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서지훈이 화분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봤죠. 화분 받침 아래로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쪽지를 꺼내 천천히 펼쳤죠. 색이 바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꽃. 서지훈이 쪽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접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박영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선우가 직접 쓴 글씨 같은데요. 맞을 거야. 8년 동안 매년 진달래 심으면서 죽인 아내한테 사죄한 거지. 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코트 자락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죄가 아니지. 자기 위안이지. 죽여놓고 꽃 심어 놓으면 죄책감이 좀 덜어지나. 박영우가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오후 2시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김이나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관사 창고에서 발견된 시신은 치아 치료 기록상 문혜주가 확실했죠. 안쪽 끝에서 검출된 미세한 혈흔에서도 같은 사람의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서지훈이 결과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박영우가 책상 너머에서 또 다른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경위님, 김치 냉장고 묶었던 인양 그물 식별번호도 떴어요. 누구 거야? 태안해경 구조대 보급 장부에 등록된 거고요. 2009년에 한선호 경감이 직접 수령한 번호랑 그대로 일치합니다. 서지훈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모아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죠. 가야금 안쪽과 검은고 술대, 부부의 침묵 속 폭력의 흔적, 폐염 전의 김치 냉장고와 옛 관사의 콘크리트 바닥. 영호야, 변호사 접견 신청받자. 한선우한테 마지막 한 번 더 들이대야겠다. 박영우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구치소 접견실의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서지훈과 한선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한선우는 옅은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50대 중반의 변호사 정태근이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린 채 앉아 있었죠. 정태근이 안경을 추어 올리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위님, 의뢰인은 어제 다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무슨 말씀을 들으시려고요? 서지훈이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유리벽에 차례로 붙였습니다. 부서진 가야금이 든 자루 사진, 콘크리트 바닥에서 발견된 시신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라고 새겨진 안쪽 사진. 한선우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또다시 쭉 빠져나갔죠. 보셨죠? 옛 관사 창고에서 부인분 모셔왔습니다. 한선우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정태근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의뢰인이 시신 위치를 자백한 부분도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백이라고 하기엔 우리가 다 알아내고 들이밀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백입니까? 서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받아쳤죠. 정태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지훈이 다음 사진을 유리벽에 붙였습니다. 한선우의 아들 한도윤 명의로 된 통장 거래 내역 사본이었죠. 한 경감님, 8년 동안 오만석한테 받은 돈 10원 한 장 안 쓰고 도윤이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셨더라고요. 3억 가까이 됩니다. 한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미국 보스턴으로 음대 보내려고요.
음대요. 네.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엄마 가야금 소리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피아노 치고요. 미국 명문음대에 합격했습니다. 9월에 떠나요. 서지훈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선호의 입가에 슬픈 미소가 어렴풋이 떠올랐죠. 우리 도윤이 음악하는 거 보면 혜주가 좋아할 거예요. 서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병 너머의 한선호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죠. 한 경감님, 도윤이가 그 돈의 정체를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돈은 도윤이 엄마 목숨값입니다. 그 돈으로 보스턴까지 가서 피아노를 친다는 게 그 아이한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한선호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형사님, 우리 도윤이만은. 한 경감님이 보호해야 할 사람은 도윤이 자존심이 아니라 도윤이가 진실을 마주할 권리예요. 서지훈 경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선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훈이 사진을 한 장씩 거두어 가방에 다시 담았습니다. 정태근이 옆에서 한숨을 푹 내쉬며 서류를 정리했죠. 접견실 문을 나서기 직전 서지훈이 잠시 멈춰 한선호를 돌아봤습니다. 오만석은 오늘 새벽에 체포됐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요. 같이 송치될 거예요. 한선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죠. 서지훈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접견실 밖 복도에서 박영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위님, 끝났습니다. 끝났네. 서지훈이 짧게 한숨을 내쉬며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오만석이 입을 열기 시작했나? 네, 새벽부터 술술 불고 있어요. 8년 동안 한선호한테 매달 보냈던 거 다 인정했고요. 사체 유기 도왔던 거랑 누나 남재숙 씨한테 입마금한 거 다 자백했습니다. 서지훈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안흥항의 저녁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따라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죠. 이제 도윤이 만나러 가야 해. 박영호가 잠시 멈칫했죠. 어떻게 말할 거예요?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아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다 말해줘야지. 박영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지훈이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죠. 그의 등 뒤로 구치소의 무거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지훈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한참 뒤져 한도윤의 번호를 찾았죠.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곧 앳된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학생이죠. 충남청 광역수사대 서지훈 경위입니다. 네.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엄마에 관한 얘기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도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죠. 어디로 갈까요? 학생이 편한 곳으로 갈게요. 안흥항 방파제 끝 빨간 등대 있는 데서 오후 4시에 봬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지훈이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죠. 박영호가 옆에서 운전대를 잡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어둠이 짙게 깔린 4월의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8부 마이너스 P값으로 채운 음반. 다음 날 오후 4시 안흥항 방파제 끝 빨간 등대 아래로 4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짭조름하게 불어왔고 갈매기 몇 마리가 등대 주위를 맴돌고 있었죠. 서지훈이 코트 자락을 여미며 등대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방파제 입구에서 한 소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18살의 한도윤이었죠. 키가 훌쩍 컸고 깡마른 체격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도윤이 서지훈 앞에 멈춰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서지훈이 부드럽게 웃으며
마주 인사했죠.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도윤이 등대 옆 시멘트 턱에 걸터 앉았습니다. 서지훈도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죠.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한번 길게 지나갔습니다. 도윤이 종이봉투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꺼내 한 개를 서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방파제 끝이 좀 추워서요. 서지훈이 캔을 받아들며 가만히 도윤의 옆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눈매에 아버지를 닮은 인매가 묘하게 섞여 있었죠. 도윤이 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폐염전 그 김치 냉장고 안에 계신 거 아니죠? 서지훈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지훈을 바라봤죠. 형사님, 저 알아요. 어렴풋이지만요. 뭘 알아요? 엄마가 사라지신 다음 날 아침에요. 아빠가 마당에서 뭘 그렇게 정리하셨거든요. 별채 창고 쪽에서 시멘트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때 10살이었지만 그 냄새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서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도윤이 캔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그 창고에 계세요. 맞죠? 서지훈이 한참 만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짧게 숨을 내쉬며 먼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가 방파제를 따라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어머님 모셔 나왔어요. 8년 만에요. 서지훈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죠. 하지만 소리 없이 한 줄기만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그러신 거죠? 네. 도윤이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손에 쥔 캔커피가 미세하게 떨렸죠. 왜요? 왜 그러셨대요? 서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무대에 서고 싶어 하셨대요. 가야금 연주자로요. 음반도 준비하고 계셨고요. 아빠는 그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무대에 서는 게 왜 싫어요? 본인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셨대요. 해경 정장 아내가 그런 일 하는 게. 도윤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끝이 처량했죠.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고요. 엄마는 가야금만 잡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는데. 도윤이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방파제 너머로 어선한 척이 천천히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죠. 서지훈이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윤 학생, 이거 받아요. 뭐예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녹음하신 가야금 산조예요. 김치 냉장고 안에 카세트 테이프로 들어있던 거 디지털로 옮긴 거고요.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지훈이 USB를 도윤의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죠. 어면 한 곡만 들으세요. 비면은 듣지 마세요. 비면에는 뭐가 있는데요? 서지훈이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날 밤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녹음돼 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소리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윤이 USB를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습니다. 형사님. 서지훈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다시 굳어졌죠. 이제 가장 무거운 얘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도윤 학생? 네. 미국 보스턴 음대 9월에 떠난다고 들었어요.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합격했어요. 아빠가 학비랑 생활비 다 마련해 두셨대요. 서지훈이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이 그 표정을 가만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무슨 얘긴지 알 것 같아요. 그 돈, 깨끗한 돈이 아니죠. 서지훈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도윤이 먼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월급으로는 절대 못 모으는 돈이에요. 저도 바보가 아니라서요. 작년에 통장 정리하시면서 그 액수 보고 짐작했어요. 서지훈이 가만히 도윤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8살이라기에는 너무나 어른스러운 표정이었죠. 서지훈이 가방에서 거래 내역 사본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매달 350씩 8년 동안 들어온 돈이에요. 보낸 사람은 오만석이라고 안흥항에서 수산물 가공 공장하는 분이에요. 뒤로는 중국 쪽으로 밀수도 했고요. 도윤이 종이를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글자를 한 줄씩 짚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아빠가 왜 이 돈을 받으셨어요? 엄마가 사라지신 거랑 관련이 있어요. 아빠가 그 종이를 알고 계셨고 그걸 덮어주신 대가로 받으신 돈이에요. 도윤이 종이를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침묵했죠. 이윽고 도윤이 짧게 웃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섞인 묘한 소리였습니다. 형사님, 그러면 저 그 돈으로 미국 갔으면 엄마 무덤 위에서 피아노 친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서지훈이 가만히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 학생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니어도 알면서 가는 건 다른 얘기예요. 도윤이 종이를 가만히 접어 종이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캔커피를 마저 다 마시고는 빈 캔을 한쪽 손에 쥐었죠. 방파제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네. 저 미국 안 갈게요. 그 돈으로는요. 도윤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엄마 학원 제가 정리할게요. 가야금도 다시 배우고요. 서지훈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파제 끝까지 걸어갔죠. 거기 서서 한참 동안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후드티 자락이 펄럭였죠. 서지훈도 천천히 일어나 도윤의 옆에 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죠. 형사님, 네. 아빠 면회 언제부터 가능해요? 서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기소되고 재판 시작되면 변호사 통해서 일정 잡을 수 있어요. 가서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말하고 싶어요? 도윤이 짧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음이 섞이지 않은 웃음이었죠. 엄마가 마지막으로 녹음하신 그 곡, 징계면 가락이라고 그러던데요. 그 곡 제목이 뭔지 아빠한테 물어보려고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곡을 골랐는지 아빠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서지훈이 도윤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8살의 어깨가 가늘었지만 곧았죠. 방파제 너머로 해가 바다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안흥항 일대를 천천히 물들였죠. 도윤이 가만히 USB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님 가볼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가요. 또 연락할게요. 도윤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서지훈이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죠. 방파제 끝에서 등대 빨간 불빛이 천천히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검찰청에서 서지훈은 마지막 송치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호가 옆자리에서 결제 도장을 정리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경위님, 한선호 제목 어떻게 들어가요? 서지훈이 펜을 들어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피의자 한선호, 살인 2건, 사체 유기 2건, 뇌물수수. 피의자 오만석,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체 유기 방조, 공무원 매수. 오만석은 추가로 밀수출건도 들어갈 거예요. 검찰에서 보강 수사한다고 했어요.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서지훈이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을 꾹 찍고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죠. 긴 싸움이었네요. 8년 됐지. 문혜주 씨, 이제 좀 편히 쉬시겠어요. 서지훈이 짧게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 화이트보드 위 문혜주의 사진이 가만히 웃고 있었죠. 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매직을 들어 문혜주의 사진 아래에 적힌 문혜주는 어디 있나라는 글자 위에 천천히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박또박 세 글자를 적었죠. 안흥항. 가족 곁에서. 서지훈이 매직 뚜껑을 닫으며 잠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영호가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죠.
경희님, 저녁 드시러 가시죠. 오늘은 좀 든든하게요. 그래. 서지훈이 외투를 챙겨 들고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창밖을 내다봤죠. 멀리 안흥항 쪽으로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한선호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안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선호는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살이 더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어깨는 한껏 굽어 있었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 구석에 도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선호가 한 번 뒤를 돌아 도윤을 찾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한선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도윤은 표정 없이 정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낭독,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한선호가 자기 입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자 법정 안 사람들 사이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재판이 끝나갈 무렵 한선호가 마지막 진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천천히 방청석 쪽으로 몸을 돌렸죠. 도윤을 향해 무거운 입을 떼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선호의 눈에 굵은 눈물이 차올랐죠.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윤이 가만히 한선호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앞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도윤이 한 손에 작은 USB를 꼭 쥔 채 한선호를 똑바로 바라봤죠. 아빠. 도윤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녹음하신 곡, 제목이 뭐예요? 법정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선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징계면 가락이라고. 슬픈 곡이야. 왜 그 곡을 마지막에 녹음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선호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도윤이 천천히 USB를 가슴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마는 슬퍼서 그 곡을 고르신 게 아닐 거예요.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고르신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저는 알 것 같은데 아빠는 모르실 것 같네요. 도윤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선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가볍게 헛기침을 한 뒤 판결 선고일을 알렸습니다. 한선호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 뒷문으로 끌려나갔죠. 도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4월의 햇살이 환하게 쏟아졌습니다. 서지훈이 법원 앞 계단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죠. 도윤이 천천히 다가와 서지훈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형사님. 네. 학원 다음 달부터 다시 열어요. 엄마가 쓰시던 그 자리에서요. 서지훈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제자 받으면 1호로 등록할게요. 형사님 가야금 치실 줄 아세요? 손가락 굳었지만 배워보죠. 도윤이 짧게 웃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 아래로 두 사람이 천천히 내려갔죠. 멀리 봄바람이 가로수 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지훈은 안흥항 방파제 끝에 다시 섰습니다.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멀리서 잔잔하게 흘러오는 가락이었습니다. 서지훈 경위는 사진을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어나가는 그의 등 뒤로 빨간 등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멘트 아래 묻혀 있었던 한 여자의 마지막 노래는 이제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가야금 줄을 끄는 것은 안족이었지만 그 줄을 다시 잇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었죠. 영웅의 가면을 쓴 한 남자의 자존심은 결국 자기 가족을 무너뜨렸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한 아들의 미래마저 자기 손으로 갉아먹었습니다. 진실은 시멘트로도 바닷속으로도 끝내 덮을 수 없었습니다. 4월의 봄바람은 묵묵히 방파제를 두드렸고 안흥항의 파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